그날 나는 29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감정을 꼽으라면 나는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르고 싶다. 평생 남 위에 서 있던 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처음으로 내 무게를 느꼈다. 내가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었는지를. 나는 44세 작은 제조업체 대표가 됐다. 직원 12명짜리 회사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왕이었다. 내 말이 곧 방향이었고 내 판단이 곧 결론이었다. 틀린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오랫동안 믿었다. 그해 봄 우리 회사에 신입 직원이 한 명 들어왔다. 29. 경력이라고 해봤자 인턴 2번이 전부인 애였다. 면접 때 나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냥 젊고 싸고 고분고분할 것 같아서 뽑았다.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겁다. 그의 이름은 이지수였다. 지수는 첫 주부터 눈에 띄었다. 나쁜 의미로. 시키지 않은 걸 했다. 회의 자료를 자기 방식대로 다시 정리해왔고 거래처 응대 방식에 대해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신입이 뭘 안다고. 문제는 석 달쯤 지났을 때 터졌다.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 라인을 개편하는 프로젝트였다. 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쪽이었다. 15년 넘게 해온 방식이었고 그게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팀장들도 다 동의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데 지수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팀장들이 슬쩍 나를 봤다. 나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말했다. 말해봐. 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을 고르고 있었다. 지수가 꺼낸 건 데이터였다. 최근 3년간 동종업계 트렌드, 우리 거래처 담당자들과 직접 나눈 인터뷰 메모, 경쟁사 제품 분석표. 언제 이걸 다 준비했는지도 몰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애는 자기 월급 받는 일회의 시간을 쪼개서 이걸 혼자 해온 거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내 판단이 틀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못했다. 검토해볼게라는 말로 회의를 끝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자료를 3번 더 읽었다. 읽을수록 분명해졌다. 내가 15년의 경험이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은 15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변화에 눈을 감고 있었던 건 나였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나는 지수를 사무실로 불렀다.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 애가 용기를 낸 자리도 모두 앞이었으니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고맙다. 지수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무슨 말을 더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바닥의 차가운 감촉은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순간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울었는지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오만을 내려놓는 대가로 받아두겠습니다. 아버지 은채랑 결혼할 겁니다. 태호는 단호했다. 말투도 눈빛도. 내 아들이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26 평생 한 번도 내게 맞선 적 없던 애였다. 공부도 내가 시키는 대로 취업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순종인지 무기력인지 구분하려 한 적도 없었다. 그냥 편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애는 달랐다. 상대가 누군지 들었을 때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은채. 재개발 구역 끝 골목에서 야간 도시락 가게를 한다고 했다. 낮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엔 가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아이 아버지는 사기 전과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태호가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나중에 들었다. 야근 후 혼자 도시락을 사러 갔다가 비 맞은 고양이처럼 서 있던 은채가 건네준 따뜻한 국물 한 컵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낭만이라면 낭만이고 한심하다면 한심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고함을 치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이 앞서면 상대에게 빌미를 준다는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보겠다. 태호는 그 말이 반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았을 거다. 그래도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일어서면서 한마디만 남겼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내내 걸렸다. 사흘 후 나는 혼자 그 골목을 찾아갔다. 낮에 갔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손으로 쓴 메모가 문에 붙어 있었다. 오후 10시에 엽니다. 낮에 오신 분 죄송해요.
글씨가 반듯했다. 급하게 쓴 티가 없었다. 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밤 10시에 다시 갔다. 은채는 혼자였다. 아이는 안에서 자는 모양이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도시락들이 줄지어 있었고 국물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태호 닮은 구석이 있냐고 나중에 태호한테 물었더니 그 애가 웃었다. 나야말로 태호를 닮았다고. 태호 아버지시죠?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2시간 동안 그 골목 평상에 앉아 있었다. 은채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틈틈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내가 물으면 대답했고 묻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았다. 아이 아버지 이야기도 내가 꺼내기 전까지는 피하지 않았지만 앞세우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 고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부끄럽진 않아요. 덕분에 제 아이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호한테 전화가 왔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다음 주에 셋이 밥 한번 먹자. 태호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허락은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날 처음으로 열어뒀다. 무릎을 꿇고 나서 배운 게 있다면 딱 하나다. 판단은 데이터로 해야 한다. 소문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것으로. 나는 사람을 시험한다. 오랫동안 그래왔다.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 그 간극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가 경계를 내려놓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꾸몄다. 거지처럼. 창고에서 꺼낸 낡은 외투, 며칠은 잔 것 같은 구겨진 바지. 세수는 하지 않았다. 출발 전에 일부러 핏속을 조금 걸었다.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싸했다. 44세 중소기업 대표가 노숙자로 보인다면 세상이 사람을 얼마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증명되는 것이고 은채가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여자의 진짜가 나온다고 생각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손님이 2명 있었다. 은채는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슬쩍 평상 끝에 걸터 앉았다. 최대한 존재감 없이. 은채가 나를 봤다. 힐끗 딱 한 번. 위아래를 후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손님 응대를 마저 끝냈다. 나는 속으로 초를 샜다. 얼마나 지나서 말을 걸어오나? 아니면 무시하나? 30초도 안 됐다. 은채가 국물 냄비 앞에 서더니 말했다. 나를 보면서. 돈 없으시면 그냥 드세요. 그게 다였다. 동정하는 표정도 생색내는 말투도 없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뚝배기에 국을 담아 내 손에 쥐어줬다. 따뜻했다. 손이 녹을 만큼. 나는 그걸 받아들면서 속으로 비웃었다. 계산된 친절이겠지. 태호한테 들은 게 있을 거다. 어떤 어른이 자기를 보러 올지 모르니 미리 착한 사람처럼 보여두는 것이다. 싱글맘의 전과자 남자와 얽힌 여자가 이 결혼에서 얻을 게 뭔지는 불 보듯 뻔하다. 나는 그 따뜻한 국물을 홀짝이면서 각본을 짜고 있는 은채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다. 손님이 하나 더 왔다. 나보다 더 행색이 말이 아닌 사람이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났다. 은채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했다.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양의 국을 담아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후루룩 마시고 사라졌다. 은채는 그걸 보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나는 국물을 다 마셨다. 맛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래 끓인 사람의 손맛이 났다. 맛있으셨어요? 은채가 뚝배기를 가져가면서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처음으로 흔들렸다. 태호가 왜 이 여자한테 빠졌는지 그 국물 한 컵이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 문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내 각본이 조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믿지 않았다. 따뜻한 국물 한 컵이 사람을 증명하진 않는다. 3챕터에서 흔들렸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니 다시 제자리였다. 오래 사업을 하다 보면 감동적인 첫인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얼마나 쉽게 설계될 수 있는지도. 나는 한 번 더 보기로 했다.
이번엔 다르게 지갑을 준비했다. 낡아 보이는 것으로 골랐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 신분증 대신 아무 카드 하나, 그리고 거액의 수표 한 장을 접어 넣었다. 액수는 웬만한 직장인이 몇 년을 모아야 볼 수 있는 숫자였다. 나는 그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헐겁게 걸쳐두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날도 늦은 밤이었다. 같은 골목, 같은 행색. 은채는 나를 알아봤다. 3챕터 이후 처음 오는 거였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그냥 왔구나 하는 눈빛으로 국물 한 컵을 먼저 내밀었다. 나는 평상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척하면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소리가 났다. 제법 또렷하게. 그리고 걸어 나갔다. 10걸음쯤 갔을까.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은채는 지갑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잠시 멈춘 게 보였다. 딱 한 박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멈출 수 있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 정지를 놓치지 않았다. 봤다. 분명히. 그런데 다음이 예상과 달랐다. 은채는 지갑을 열었다. 수표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계산대 위를 가리켰다. 천장 모서리에 붙은 작은 CCTV였다. 낡은 기계였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은채는 나를 향해 말했다. 아저씨 잃어버리신 거예요. 세상 무서워요. 말투가 묘했다. 나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착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무섭다는 말이 경고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돌아갔다. 지갑을 받았다. 은채의 눈을 봤다. 욕심이 없었다. 정확히는 욕심을 감추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래 사람을 봐온 나는 그 차이를 안다. 무언가를 참는 눈빛과 애초에 그 무언가가 없는 눈빛은 다르다. 은채의 눈엔 경계가 있었다. 이 상황이 찜찜하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계. 그게 전부였다. 나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었다. 왜 안 가졌어요? 은채가 잠깐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제 거 아니니까요. 더 없었다. 이유도 설명도 턱담도. 그냥 그게 전부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길었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그 말을 반복했다. 제 거 아니니까요. 단순한 말이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반박할 구석이 없었다. 계산된 사람이라면 좀 더 그럴싸한 말을 골랐을 것이다. 착해서요. 양심이 있으니까요. 아저씨 불쌍해 보여서요. 뭐라도 덧붙였을 것이다. 은채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태호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 여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 태호의 답장은 딱 2글자였다. 감사요. 나는 그 2글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아들이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험은 끝났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었다. 지갑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개운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은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품어온 반대의 이유들이 전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자기 판단을 지키려고 증거를 외면하기도 한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엔 제대로 꾸몄다. 깔끔한 정장, 서류 가방, 명함. 이름은 바꿨다.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 담당자로 위장했다. 그쪽 업계 지인에게 부탁해 그럴싸한 서류도 만들었다. 투자 제안서, 계약 조건, 브랜드 전환 계획서. 내용은 간단했다. 10억을 지원할 테니 지금 가게를 접고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새로 열라는 것이었다. 입지 분석도 넣었고 5년 수익 예측도 첨부했다. 그럴싸하게. 낮에 찾아갔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다. 은채는 혼자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이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은채가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조용히 다시 그림으로 눈을 내렸다. 나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제안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은채는 명함을 받아봤다. 표정이 조심스럽게 굳었다. 그래도 앉으라고 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천천히 설명했다. 10억 원 투자, 인테리어 전면 지원, 브랜드 전환 후 가맹 본사 마케팅 연동. 조건은 하나였다. 지금 간판을 내리고 우리 이름으로 바꿔다는 것. 은채는 서류를 읽었다. 꼼꼼하게. 넘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봤다. 아이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를 쥔 손이 작았다.
잠시 후 은채가 서류를 덮었다. 감사한데요. 말투가 부드러웠다. 거절할 때 특유의 그 조심스러운 부드러움. 나는 더 들었다. 이 가게 이름이요. 돌아가신 아빠 이름이에요. 나는 그 말에 멈췄다. 은채가 계속했다. 담담하게.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작은 팝집이었다고 했다. 끝내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대신 열었다고. 간판에 박힌 이름 석자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래서 10억이 생긴다 해도 그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기 싫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억이었다. 싱글맘이 평생 벌어도 쉽게 만지기 힘든 돈이었다. 잠깐 흔들리는 게 당연했다. 나는 그 흔들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채의 눈엔 그게 없었다. 아까 지갑을 돌려줄 때와 같은 눈이었다. 애초에 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눈. 나는 서류를 챙겨 넣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가게를 나오면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였다. 세 글자. 누군가 이름.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태호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시험은 끝났다. 3번 모두. 그리고 3번 모두 내가 졌다. 나는 사람을 쓴다. 오해하지 마시라. 흥신소 같은 건 아니다. 다만 오래 사업을 하다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쯤은 생긴다. 발이 넓고 말이 없고 내가 부탁한 것만 해주는 사람. 나는 그에게 은채에 대한 소문의 근원을 찾아달라고 했다. 아이 아버지가 사기 전과자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주일이 걸렸다. 보고를 받던 날 나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이었다. 그가 내민 서류는 두껍지 않았다. A사 몇 장. 나는 천천히 읽었다. 읽다가 멈췄다. 다시 읽었다. 그래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수감된 건 아이 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빠였다. 은채의 친오빠. 사연은 이랬다. 은채가 몇 년 전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잘 안 됐다. 빚이 생겼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 빚을 오빠가 대신 떠안았다. 정확히는 채권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오빠가 중간에 끼어들었고 사태가 커지면서 법적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다. 은채를 살리기 위해. 오빠는 지금도 수감 중이었다. 아이도 은채의 친딸이 아니었다. 조카였다. 오빠의 아이. 오빠가 들어가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이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다. 은채가 데려왔다.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아이라고 했다. 동네에서 주변에서 누구에게도 조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빠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아이 귀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앉을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다. 44세. 소문은 왜곡된 것이었다. 누군가 흘린 말이 골목을 돌면서 살이 붙었다. 사기 전과자 남자와 얽힌 여자. 그 말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그 소문이 내 반대에 근거를 줬으니까. 나는 그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은채는 오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3번 찾아가는 동안 지갑을 돌려봤던 그날도 10억 제안을 거절하던 그날도 자기를 변명할 말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오빠가 왜 들어갔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게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냥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측은하게 봐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다. 매일 밤. 오빠 면회를 다녀온 날도 아이가 아픈 날도 아마. 나는 한참 후에야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태호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렸다. 아버지. 나는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태호야. 미안하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사무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위스키를 꺼냈다. 접대용으로 사뒀다가 쓸 일이 없어 묵혀둔 것이었다. 잔에 따르고 마시고 또 따랐다. 취하려고 마신 게 아니었다. 그냥 뭔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서류는 아직 책상 위에 있었다.
나는 그걸 다시 펼쳤다. 세 번째였다. 읽을 때마다 새로 보이는 게 있었다. 처음엔 사실이 보였다. 두 번째엔 은채가 보였다. 세 번째엔 나 자신이 보였다. 돌아보니 부끄러웠다. 나는 처음부터 은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태호의 결혼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대상으로 봤다. 소문을 들었을 때 한 번도 설마 진짜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오히려 반가웠던 것 같다. 반대할 근거가 생겼으니까. 재개발 구역 끝 골목, 야간 도시락 가게, 싱글맘, 정과자. 단어들만 줄 세우면 그림이 완성됐다. 나는 그 그림을 의심하지 않았다. 거지 행색으로 찾아갔을 때 나는 시험한다고 생각했다. 투자자로 위장했을 때도.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도. 그런데 그 밤 술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했다. 내가 시험한 건 은채가 아니었다. 은채는 매번 그냥 자기 자신이었다. 흔들리지 않았고 꾸미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국물을 내밀었고 지갑을 돌려줬고 간판을 지켰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증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반면 나는 무얼 하고 있었나? 낡은 외투를 입고 골목을 걸었다. 수표를 지갑에 넣어 일부러 떨어뜨렸다. 가짜 명함을 만들고 서류를 꾸몄다. 44세 중소기업 대표가 아들의 결혼 상대를 검증하겠다고. 나는 그걸 확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탈락시키고 싶었던 거다. 처음부터. 어떻게든 흠을 찾아서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세 번 모두 실패했다. 은채는 매번 내 기대를 벗어났다. 욕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팔지 않았다. 나는 그때마다 계산된 것이겠지라고 뒤집었다.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돈은 많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거지였다.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정확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골랐다. 직원을, 거래처를, 파트너를.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다. 경험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였나? 내 편인지 아닌지,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그게 전부였던 것 같다. 사람 자체를 본 적이 없었다. 창밖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나는 빈잔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1챕터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바닥이 가장 정직하다는 것.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오면 보인다는 것. 나는 처참히 실패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실패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데려왔다.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고칠 수조차 없다. 나는 이제 알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장을 꺼냈다. 평소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는 옷이다. 계약을 따낼 때, 투자자를 만날 때, 내가 진지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줘야 할 때. 그날도 그랬다. 나에게 그 가게 문을 여는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밤새 생각했는데도 정리가 안 됐다. 말을 잘하는 편이었다. 회의실에서도 협상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냥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낮이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서자 은채가 보였다. 재료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3번이나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찾아온 사람이 이번엔 정장을 입고 서 있으니 당연했다. 아이는 오늘도 구석에 있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려놨다. 나는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차가웠다. 바닥이. 1챕터에서도 이 느낌이었다. 지수 앞에서 꿇었을 때. 그때도 이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했다. 뜨거운 감정이 가득한 순간일수록 몸이 느끼는 온도는 더 또렷해진다는 걸 나는 두 번째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 알았다. 제가 틀렸습니다. 말하고 나니 더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이유도 늘어놓지 않았다. 노숙자로 위장한 것,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 투자자로 속인 것, 소문을 믿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 아들의 눈을 믿지 않은 것, 처음부터 탈락시킬 생각이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네 글자 안에 담겨 있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은채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화를 내도 괜찮았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가정이 판단받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나가라고 해도. 나는 그 어떤 말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은채가 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조용했다. 떨리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 박자 후에 덧붙였다. 아이 앞에서 어른은 서 있어야죠.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채는 나를 보고 있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어른의 얼굴이었다. 29이 맞나 싶었다. 아니, 나이는 상관없었다. 그 눈빛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어른 흉내만 내고 살았는지를 알았다. 나는 일어섰다.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다.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가 먼저 다시 그림으로 눈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한테 전화를 했다.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말했다. 결혼해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운전대를 잡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었다.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다.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어섬을 가르쳐준 건 29짜리 도시락 가게 주인이었다.